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개념 설명 그리고 공식 총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쁘게 A4 용지 준비하시고 자,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켜볼까요? 자, 현재 지금 자, 원종고랑 고당고 같은 경우는 고차 방정식부터가 시험 범위라고.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고차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죠? 인수분해였었죠? 오케이.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따로 뽑아서 뭐예요? 조립제법을 하면 고차 방정식이 해결이 됐었던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저번 시험 범위였지만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순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 신의, 적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그걸로도 안 풀리는 것이 뭐가 있었죠? 복조, 상, 근이 있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나오는 공은 뭐였습니까? 공통, 인수로 묶는다 였죠? 자, 두 번째 공은 뭐였죠? 공식에 대입한다 였고 자 인수분해 공식 몇 개 있었습니까? 10개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한 가지 공식만 여러분들 조심하면 돼. 나머지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직접적인 자 문제와 관련된 공식 A3승 플러스 B3승의 인수분해 공식 너희들이 불러줘야 돼. 자 뭐였습니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었고요. 짝꿍 공식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얼마였습니까?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지. 요 공식은 지금 무슨 공식이야? 방금 쓴 거. 인수분해 공식이지. 맞죠? 그런데 인수분해 공식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곱셈 공식의 변형은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문제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에서 계속 쓰일 거니까 요 곱셈 공식 변형 모르면 매 시험마다 두 문제 이상 틀려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는 공식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나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있었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되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가 됐고요. 자, 세 번째 a 3승 더하기 b 3승의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였습니까?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였고요. 자, 짝꿍 공식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a 마이너스 b의 3승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였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공식과 다섯 번째 공식은 이번 시험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서는 거의 안 만날 거야. 5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만날 거고요. 자, 4번은 혹시나 모르니까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얼마였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였습니까? 요 4번 공식도 거의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요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계속 써먹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공식을 선생님이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요 놈은 무슨 공식이야? 인수분해를 할 때 써먹는 공식이라고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요 3번은 무슨 공식입니까? 곱셈 공식이 변형이지.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의 차이가 뭐지?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야? 값과 곱 나왔을 때 세제곱이야. 차와 곱 나왔을 때 세제곱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곱셈 공식 변형 대비해야 되는지 꼭 구분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는 뭐였습니까? 치환이었고요. 네는 내림, 차순, 정리였습니까? 그리고 적은 뭐였습니까? 적당히 묶는다가 됐지? 맞나요? 자, 복은 뭐였습니까? 복 2차 식이고요. 조는 조립제법이었고 상은 상반식이고 근은 근의 공식이었지. 그래서 요놈들의 앞글자만 따서 우리는 공공, 진의, 적, 복조, 상, 근이라고 여러분들 공식을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아니라 기말 시험 대비지. 그러면 기말 시험 대비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기차식과 조립대법 알겠습니까? 자, 이렇듯이 인수분해 단계에 조립제법이 들어가 있어. 하지만 원체 조립제법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 풀 때 많이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따로 뽑아서 생각을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하던 거는 기억나죠? 자, 그럴 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구했어야 됩니까? 대입해서 0이 되는 값 후보를 구했어야 됩니까? 자, 대입에서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요? 인수정리라고 한다. 인수정리. 오케이? 곱해진식을 찾는 공식. 자, 그랬을 때 대입에서 0이 되는 값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뭐였습니까? 상수항의 약수였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내내 모든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은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될 것이고 한 문제 이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혹시나 학교에서 요 상반식에 대해서 배운 학교 있을지 몰라.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상반 방정식 배웠다고 하면 꼭 그 학교는 이거 공부해야 돼. 근데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만나지 못했으면 이게 시험 문제화될 확률은 거의 없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잡하고 특정한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보기차식과 조립대법이 예상 문제다 생각하시면 된다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차 방정식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또 뭐였습니까? 바로 두근두근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었지.
자, 근과 계수에 관한 관계 공식은 두 쌍이 있었잖아요.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그놈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근계 공식. 자, 합 구하는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곱 구하는 공식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였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득점을 노린 학생은 3차 방정식까지 반드시 외워야 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고요. a가 0이 아니면 3차 방정식이고요.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럼 우리는 그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겠지? 그러면 첫 번째 공식 하나씩 더하는 것은 얼마? 똑같죠?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였고요. 세 개 곱한 것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t였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요 문제도 해당 시험범위 학교에서는 무조건 출제되죠. 뭐? 도형 관련 고차 방정식 세워서 해결하는 실생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그것도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 알겠습니까?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오메가 공식이 있었습니까? 자, 오메가 공식. 아이, 선생님, 저는 뇌 용량이 좀 딸려요. 한 학생은 이 첫 번째 유형이라도 꼭 외워야 돼. 자, x 3승은 1. 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4개 공식이 쫘르륵 떠올라야 되죠? 얼마? 오메가 3승은 1이었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었고요.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네 번째, 오메가 바는 1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 위해서 요 2번까지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 x 3승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 되고요. 네 번째 오메가 바는 1이 된다고? 이렇듯이 각각 네 쌍의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요.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을 공부했고요. 자, 그럴 때 연립 2차 방정식은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 소개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도 돼. 그냥 선생님은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무슨 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거야. 자, 대입법에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차 방정식이 필요하고요. 1차 방정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대입법을 통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무조건 마찬가지로 한 문제 출제되는 자,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공통분이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좀 애매하다고. 부정방정식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뭐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안 나와 있어도 문제 안에 숨어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괜히 그것까지 신경 쓰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방정식 단원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만나게 될 거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나게 되지. 자, 아이고. 연립 1차 부등식. 오케이.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 여러분들 빵점 방정으로 출제될 거야. 세상 쉬운 게 바로 1차 부등식이었죠. 그걸 연립한다는 것은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의 답이었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거였다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자,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부분 구할 때 미지수가 들어간 경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것이고 그러면 자, 최민희 수주고등학교 직접적인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그 공식이 있었지. 편의상 선생님은 절대값 방정식 부등식 그냥 줄여서 정확한 용칭은 아니에요. 명칭은 아니에요. 방부등식이 있었지.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a면 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죠. 절대값이 있는 게나 없는 게나 없는 거. 절대값 벗기면 x가 될 거고요. 엄매 왜 벗겨요? 부끄러워. 그래서 뭐가 붙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까? 맞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공식이었고 자 중학교 2학년 때 공식 아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식 절대값 x가 a보다 큰 경우랑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 경우를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유도 과정을 이제 생략한다고. 자 그랬을 때 자 이놈은 큰처럼 보입니까? 사처럼 보입니까? 큰 그래서 뭐가 나와요? 큰 작작이 나오지. 자, 큰 작작이라는 건 큰 것보다는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였죠. 그래서 풀마 중에 큰 거 x는 a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는 큰 것보다는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나오고 자, 두 번째 놈은
사이이다가 나옵니까? 사이다라는 건 작은 근과 큰 근 사이다지.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a와 a 사이다가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요 문제도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돼요. 요거 이용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놈의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뭡니까? 뭐? 이놈은 절대 값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 한 개일 때만. 맞죠?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었죠. 절대값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됐습니까?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됐지. 그걸 선생님은 구간 설정이라고 불렀고, 구간 설정을 할 때 우리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설정하기 위해서 홍 반장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방법, 날 방식으로 우리는 구간을 설정했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 뭐 7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우리는 공식이 대입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간 나누기. 자, 기준되는 숫자 0이 되는 값 얼마? 1. 0이 되는 값 2. 0이 되는 값 3이 바로 기준 숫자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 숫자를 가지고 순서대로 1, 2, 3 찍어준 다음에 자, 구간 중복 없이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지? 시작할 때는 곡선, 직선, 곡선, 직선, 곡선, 직선, 빠져나갈 땐 직선으로 표현하자고 했지? 맞습니까? 자, 즉 곡선이라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의 뜻이었지. 직선은 포함된다. 곡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선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리고 영원히. 오케이? 그래서 자, 요 구간은 x는 뭐였습니까? 1보다 작다고. 요 구간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고. 요 구간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고. 요 구간은 x는 3보다 크고 낮다지. 맞아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게 되면 자, 중복 없이 빠짐없이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이번 시험에 요거 안 나오면 그거는 엉터리 시험이야.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거 집중해서 연습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절대값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만나게 됩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운 학교 학생도 있을 거야.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냥 우리 문제만 풀어내자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공식처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니? 2차 항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였습니까? 판별식을 구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우리는 무슨 자격을 얻었습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면 뭐가 나와요? 큰 작작이 나오고요. 자,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나와? 사이이다 자격을 얻었지. 왜 그렇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슨 근을 갖는 거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큰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D가 0이면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 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지.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잖아. 허근이라는 건 크기가 없죠. 그래서 크고 작음이 없다고. 그래서 큰 작작이나 사이다는 언제만 써먹을 수 있어? 판별식 0보다 클 때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판별식을 먼저 따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죠.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완전 제곱식 만듭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차항과 1차항을 남기고 상수항을 이항한다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쓸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뭐 2차항 계수로 양변을 나누고요. 아이고. 쏘리.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쏘리. 다시 쓸게요. 써버렸습니까? 어. 완전 조식 푸는 방법하고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2차항과 1차항을 2차항 계수로 묶는다 했고. 쏘리. 자, 두 번째 단계는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 바였고요.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버린다 했지? 그렇게 한 다음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자,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차함수와 X축과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보면서 읽는 문제가 한 문제 보너스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 이것도 나중에 문제화 되면 그때 한번 설명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번 시험 범위에서 100점 방지용 개념이다. 자, 무슨 아이디어였냐면 방정식은 지난 시험 범위였고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부등식이 들어갈 건데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뭐 배웠습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 함수를 배운 거야, 함수. 알겠습니까? 즉, 방정식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인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네? 싶으면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쓰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변별력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가 될 거라고 바로 뭐였냐면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다고? 자, x축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접한다라고 하고요. 자,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인 경우만 있는 거 아니잖아. x축과 위로 볼록이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x축과 위로 볼록이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x축과 위로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듯이 2차 함수와 x축 사이 위치 관계는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6개를 정확히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이 상황을. 그러면 요 1번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A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고.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X축과 만나는 게 바로 근이잖아. 근데 근이 없으니까 근이 없다를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하나요? 허근을 갖는다고 하지. 그러면 허근을 가질 조건 뭐가 됩니까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고요. X축과 접하니까 판별식 D는 얼마? 0이고. 세 번째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고요.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는 얼마? 0보다 크다가 된다고. 오케이. 4번은 그러면 뭐죠?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고요. 판별식은 만나지 않으니까 음수지. 판별식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랑 상관없어. 잉? 알겠니?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오케이. 5번은 그러면 뭡니까? A는 음수고 판별식 D는 0이죠. 6번은 뭐야? A는 음수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가 된다고.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이렇게 수학적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고. 요게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100점 방지용 아이디어로 쓰일 거야.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것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푸는 방법 똑같죠? 2차 부등식을 각각 푼 다음에 그것들의 공통 부분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요. 그 다음에 뭐 개념원리 책에서는 뭔가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평면 좌표를 공부하게 되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평면 좌표에서 제일 먼저 했던 공식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나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A점의 좌표가 A고요. B점의 좌표가 B야. 그럴 때 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우린 뭐라고 해요? 선분 AB라고 하지. 그러면 요 A점과 B점은 괄호 안에 좌표가 하나밖에 없잖아. 좌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수직선이죠. 수직선 사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A하고 B하고만 나와 있으면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무조건 뺀 다음에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절대값 씌워준 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였다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A점 x1, y1 B점 x2, y2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더 많이 써먹죠? 자, 그러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3분의 AB는 얼마였습니까?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었습니까? 맞죠? 이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많이 출제하는 문제가 바로 삼각형의 종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형의 종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답해봐.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지. 그래서 삼각형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만 알면 돼? 세 변의 길이만 파악하면 우리는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맞나요? 그래서 자, 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반드시 마지막 단계 직각 삼각형인지 꼭 확인을 해야 돼.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이제 학교 시험의 주제들은 또 한 가지 유형이었다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추접스럽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 외심의 좌표? 외심의 좌표?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원 단원이 학교 시험범위나 학교는 더욱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원 단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외심이란 말이 나왔는데 많이 들어봤죠? 외심은 자, 이러한 원이 있고요. 요 안에 이러한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요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외접원이라고 부르지. 맞나요? 그랬을 때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바로 외심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외심은 중심이잖아. 그럼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모두 같습니까? 맞나요? 그래. 서 A점, B점, C점이라고 하고 외심을 우리가 O점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외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AO의 길이랑 BO의 길이가 같고 또한 BO의 길이랑 CO의 길이도 같습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씩 세운 다음에 두 점 세 거리씩 세운 다음에 두 개 연립해주면 외심의 좌표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아까 원단원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지.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답니까? 오케이.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지?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세 점으로부터 세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바로 뭐예요? 외심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관련되어서 출제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원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도당하고 수준은 요것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 요 문제도 무조건 하나 출제가 될 거야.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A, P에 짝대기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지. 맞죠? 그럼 거리는 어떻게 생겼죠? 루트 뒤집어 쓰고 있지? 맞니? 근데 그것의 제곱 플러스 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P의 제곱. 요것도 루트가 없어져서 이거 세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야. 문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A점과 P점 사이 거리, B점과 P점 사이 거리, P의 최소값. 오케이? 자, 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 무슨 문제냐면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래프의 개형과 대칭축을 이용한다고 했지? 맞습니까? 자, 그래프의 개형.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었고요. 자,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었습니까? 그 다음, 예.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 정중앙 짝대기를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칭축 구하는 공식, x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출제될 거니까 언제든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예, 여러분들 세트로 나오는 공식 아주 비슷한 공식이 있었지. 중선 정리와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가 있었어? 자, 그림이 아주 비슷하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예전에 회원이를 놀렸던 공식이기도 하죠. 자, A점, B점, C점 있고요. 자, 중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중선이라는 건 중점을 연결한 선이야. 즉, B와 C의 중점,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연결시키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선이라고?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중선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까요? 소공식이 떠올라야 됩니까? 맞죠? 이중선 성이 뭡니까? 이시죠? 소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이중섭 화백인데 선생님은 홍반장만 이중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자, 소글자 써보면 뭐가 됩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중선 정리라고? 오케이. 글자 수였죠?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하는 순간 글자 수처럼 보이죠? 맞나요? 이거랑 요 공식보다는 이 두 번째 공식이 더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삼각형 이쁘게 그리고요. A점, B점, C점이 되고 이번에는 가계 이등분선이야. 가계 이등분선. A라는 각을 이등분할 거란 말이에요. 요 각하고 요 각이 지금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자, 가계 이등분선 무슨 공식이라고 외우자고 했습니까? 우산 공식이라고 외우자고 했지.
자, 우산은 언제 씁니까요? 언제? 빗방울이 두 개나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빗방울 떨어지면 우산 공식. 자, 그대로 우산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산 뭐였습니까? AB 대 AC는 BD 대 DC였습니까? 요거는 거의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우산 공식 그대로 하면 AB 대 AC는 BD 대 DC 하는 순간 우산 이렇게 나오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을 뭐 우산 공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두 가지 공식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암기해야 될 공식. 선분의 분점이었습니까? 자, 분점의 종류에는 첫 번째, A점의 좌표를 A, B점의 좌표를 B라고 할 때, 요거를 M 대 N으로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했고요.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했고요. 가운데 있는 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중점이라고 했지. 그럴 때 내분점은 어떻게 구했었죠? 덧셈이었고요. 외분점은 뺄셈이었고요. 자, 중점은 평균이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분점 P는 덧셈이야. 자, M하고 N 더하면 얼마입니까? M 플러스 N분의. 맞나요? 자, 분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거 더해주는 겁니까? 네, 학원입니다. 네네네. 네네. 예예. 네네. 네. 자, 대각선끼리 곱한 거 더할 거니까 얼마? MB 플러스 NA가 될 거라고? 맞나요? 자, 그러면 외분점을 우리가 Q라고 하면 외분점은 뺄셈이야. 풀풀만 마음으로 바꾸면 돼. 그럼 얼마? n-n분의 대각선끼리 곱한 거 mb-na가 바로 외분점이라고? 오케이. 자, 중점은 평균.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바로 중점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요것보다는 우리가 2차원 공식을 더 많이 쓰지. 자, A점의 좌표를 x1, y1. 자,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할 때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 외분, 중점. 자,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 두 개 쓰니까 두 개만 구해주면 돼. x 구할 때는 x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덧셈이니까 m 플러스 n, m 플러스 n분의 x 구할 때는 x만 곱해주면 된다고 대각선끼리. 그러니 그래서 얼마? mx2 플러스 nx1. y 구할 때는 y만 곱하면 돼. my2 플러스 ny1인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은 그냥 마마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점은 x의 평균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오케이. 잠깐만 빨리 공식 그러면 외우고 좀 있어봐요. 나 오늘 끝날 줄 알았지만 정리를 못 해보겠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비슷한 공식이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요? 무게중심이 있었습니까? 자, 무게중심 들어가기 전에 요 문제도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 자, 어디다 정리할까요? 음. 자, 이번 시험에서도 이것도 무조건 출제됩니다. 평행사변형에 세 점의 좌표 주어졌을 때 나머지 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 자,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하고요. A점의 좌표 주어졌어. B점의 좌표 주어졌어. C점의 좌표 주어졌을 때 D점의 좌표 구하라는 문제. 그럼 어떻게 구했었죠? 어떻게?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이용했었지. 어떤 성질이었습니까? A와 C를 연결하면 대각선이죠. B와 D를 연결하면 대각선이지.
그러면 평행사 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까? 맞나요? 그래.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더라 해버리면 우리는 네 번째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 관련된 거. 자, 요 무게 중심 관련된 공식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오케이. 그러면 무게중심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세 개의 중선. 중선이란 건 아까 중점을 연결한 선이었잖아. 세 중선의 표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었어.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또 난이도가 있어버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자, A점의 좌표를 x1, y1. 자, B점의 좌표를 x2, y2. 자, C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할 때,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B와 C의 중점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첫 번째 중선. A와 C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두 번째 중선. 자, A와 B의 중점을 연결해서 찾아서 연결해주면 그 세 중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야. 오케이. 자, 이러한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 중심, 그래비티의 첫 글자를 따서 G라고 하자고 했지. 맞나요? 그랬을 때.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였다고? 오케이. 이게 바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반드시 외워야 돼. 무게중심 G는 충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예, 꼭 외워야 돼요. 자,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고? 그리고 이 무게중심의 공식 유도 과정은 내분넣기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게 2대 1, 2대 1, 2대 1인 거야. 오케이. 꼭지점으로부터가 2대 1이라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무게중심과는 관련된 공식이었고, 엄매 하다가 끊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은 이어서 정리할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